시어머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기셨다. 그분의 온 생애가 이야기였다. 돌아가신 지금도 내게 조곤조곤 말을 거신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 적는다. 기억하는 한 그분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자주 꿈결에 오신다. 지청구를 듣고 쩔쩔매다 깨어나기도 한다. 돌이켜보니 지나간 시간이 한바탕 꿈만 같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수천 년 동안 물음만 있는 이 의문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다면 단방에 답이 나올 텐데 죽어야만 그 답을 알게 되니 영원히 모를 일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있다면 갈 때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그 어떤 병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병이기에 암보다 무섭다고들 합니다. 치매 증상을 두고 일반적으로 예쁜 치매, 미운 치매로 구분하는데요. 이 미운 치매 증상을 겪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제정신을 갖고 돌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쁜 치매에 걸리고 삶의 굴곡과 사연이 많다고 꼭 나쁜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죠. 제가 본 바로는 남을 배려하고 이해와 용서에 익숙한 사람들이 대체로 예쁜 치매에 걸리고 이기적이고 의심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미운 치매를 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뇌의 기능이 줄어들면 결국 몸에 배인 습관과 무의식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특별한 서재에서 펴낸 그분이라면 생각해 볼게요인데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보기 드문 따뜻한 마음이 미담이 되고 글이 된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병숙 작가는 에세이스트면서 웃음치료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자 자신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과장 없이 쓴 글인데도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감동을 느끼면서 많은 공감을 하며 읽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떠올려지는 그런 책인 것 같네요. 이 책은 저자의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의 병원에 얽힌 사연들과 일상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시어머니와 있었던 사연들을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생각해 볼게요. 당신 점심은 드셨어요? 아버님을 향해 묻는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돈다. 방금 두 분이 마주 앉아 드시고는 그새 잊으셨나 보다. 시어머니는 도돌이표처럼 말씀을 반복하신다. 답답해진 내가 어머니 좀 전에도 아버님께 여쭤보셨잖아요 하니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가 바보라서 그래. 바보가 다 됐어. 하며 울음을 터뜨리셨다. 당황한 내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다. 허나 울고 싶은 사람은 정작 나였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시아버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버님은 내 눈을 피해 허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다. 그냥 건망증이 심하게 왔을 뿐이야. 그렇게 알거라. 이 무슨 말씀이신가? 종합병원에서 치매라는 진단이 나왔고
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 판정통지서가 날아온 것을 온 식구가 다 알고 있는데 애써 태어난 척 하시는 그 모습에서 60여 년 동고동락해온 아내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싶은 한 지아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가슴이 아렸다. 당신도 노안으로 불편한 몸일망정 아버님은 어머니의 가장 힘있는 보호자였던 것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음식 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음식이 식탁에 올라왔다. 조리법과 상관없이 갖은 양념을 마구 넣어 섞었다. 고유의 음식 맛이 사라지고 이도 저도 아닌 잡탕 맛에 식구들은 난감해했다. 어머니는 음식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래도 일절 내색하지 않고 잘 드시는 아버님의 인내심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그 앞에서 가족 누구도 감히 음식 타박을 할 수 없었다. 미식가였던 아버님을 사로잡았던 그 손맛은 이제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았다. 유난히 금실이 좋았던 두 분은 늘 손을 잡고 다니셨다. 아담한키에 중절모를 쓰신 아버님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서면 썩 보기 좋은 황혼의 그림이 그려지곤 했다. 두 분이 외출하신다고 해서 옷 입는 것을 도와드릴 겸 살짝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외투 단추를 잘못 끼워 삐뚤음하게 옷을 입고 서 계셨다. 아버님은 단추를 다시 끼워주고 스카프도 살펴주셨다. 어깨를 툭툭 쳐주며 됐다 하신다. 나는 슬며시 문을 닫고 나왔다. 부부가 다정한 친구처럼 늙어가는 모습은 내가 닮고 싶은 것이었다. 머지않아 닥쳐올 내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했다. 그런 아버님께서 자리에 눕게 되자 어머니는 그림자처럼 늘 곁에 계셨다. 아버님은 당신의 다리를 주무르는 어머니와 소곤소곤 얘기를 나누셨다. 어머니가 빨리 털고 일어나라 채근하면 아버님은 으쌰 하는 기합과 함께 일어나는 신용으로 맞장구를 치며 찡긋 윙크까지 날리곤 하셨다. 기력이 약해지신 아버님께서 어느 날 남편을 찾았다. 반백의 아들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하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네 어머니를 차마 말씀을 맺지 못하셨다. 대답 대신 아버지와 마주 잡은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아버님이 혼수 상태에 빠지자 어머니께서 흐느끼며 말씀하셨다. 같이 간다고 하더니 혼자만 가오? 나도 데리고 가요. 하지만 이미 저승의 문턱에 한 발을 걸친 아버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셨다. 아버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는 갑자기 여보, 사랑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마음 편히 가시구려 하는 게 아닌가. 순간 아버님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러고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다. 아버님은 생의 마지막 끈을 놓기 전에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들으신 것이었다. 그 후 어머니의 상태도 빠르게 나빠졌다. 어머니는 걸핏하면 아버지는 어디 갔수?
하며 식구들을 놀라게 하셨다. 멀리 여행이라도 갔나? 무슨 사고라도 당했나? 언니, 별일 없겠죠? 어머니는 급기야 며느리인 나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치매는 어쩌면 극도의 슬픔을 지우는 지우개인지도 모르겠다. 아버님 근황을 물으시는 어머니가 애처로워 보고 싶으셔요? 하고 여쭈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며 살짝 마음을 감추셨다. 참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아련한 눈길에 그리움이 절절했다. 아침에 목욕을 시켜드리고 어머니 얼굴에 로션을 발라드렸더니 싱긋 웃으며 아, 좋은 냄새. 언니, 나 시집 보내려우? 하며 한껏 달뜨신다. 멋진 할아버지 구해드려요? 짓궂은 내 말에 싫어. 혹시 내 신랑이라면 모를까? 신랑이 누구예요? 어머니는 얼른 아버님 함자를 대며 그분이라면 생각해 볼게요. 하신다. 귀여우신 우리 어머니. 수줍은 90노파의 눈동자에 생전의 아버님이 한가득 고여 있었다. 내 이름은 유병숙. 유병숙 씨,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처음 배웠을 때도 호명을 하시더니 또 그렇게 나를 찾았다. 내 이름인데도 어머니께서 부르니 남의 이름인 듯 낯설었다. 며느락이라는 호칭이 어색해서 그러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시누이, 맏동서, 심지어 백년손님이라는 사위들까지 모두 이름으로 부르셨다. 30여 년 전 일이니 그는 파격에 가까웠다. 이웃들이 통박을 주고 막내 사이까지 거들어 이 일을 제기했지만 이름 아꼈다 뭐하게? 하며 아름다운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친정아버지는 학렬에 따라 병자 돌림으로 우리 사남매 이름을 지으셨다. 돌림자가 들어가면 형제 자매지간에 우애가 돈독해진다는 속설을 따르셨다. 또한 이름처럼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길 바라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나는 병아리, 병신, 병원 등으로 불리며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특히 병신이라는 별명은 어린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예쁜 이름도 많건만 돌림자를 고집하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남에게 이름 밝히는 게 점점 꺼려졌다. 이름 대신 닉네임을 쓰기도 했다. 이름을 바꾸려고 친정엄마께 여쭈었다가 혼이 난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장명할 때마다 무척 만족하고 행복해 하셨단다. 아버지 서운하게 하지 마라. 엄마가 한숨을 내쉬셨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병 같던 이름아리가 치유되기 시작했으니 이는 순전히 어머니의 공이었다. 밝을 병, 맑을 쑥. 비로소 그 본의가 새롭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어쩌다 당신 친구분들이 마시러 올 때나 매일 버릇처럼 들르고 나는 재래시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둘째 며느리 유병숙이요 하며 소개하곤 했다. 어머니의 뜻이 통했는지 점차 내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다. 촌스럽다며 움츠리고 숨기 바빴던 병숙이란 녀석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내 이름은 그렇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게 되었다. 어느 한가한 봄날이었다. 거실 탁자에 앉아 내가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봉틀을 돌리던 어머니께서 나는 옷을 만들고 병숙이는 공부를 하니 얼씨구 좋다. 가락을 붙여 노래하셨다. 나도 얼른 얼씨구 좋다. 맞장구를 쳤다. 어머니는 어깨를 들썩이며 노래를 이어 부르셨다. 열린 방문 사이로 고부간의 풍경을 엿보던 아버님도 만면에 웃음을 지으셨다. 그날 오후에 그 흥겨운 노랫가락과 정경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고 눈앞에 삼삼하기만 하다. 때때로 시집살이가 힘겹다고 느껴질 때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유병수가 하고 유난히 크게 부르셨다. 그때마다 마음을 들킨 것 같아 괜스레 얼굴이 달아오르곤 했다. 아마도 어머니는 관심법에 능통했나 보다. 어쩌면 그렇게도 내 마음을 잘도 읽어내시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도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이름이 불릴 적마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어머니께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우연히 한 동호인 모임에 가입했는데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기에 열심히 나온다는 어르신이 계셨다. 이름 없이 살아온 지 하세월인데 글쎄 이 모임에 오면 내 이름을 불러주었어. 마치 나를 다시 찾은 기분이더라고. 그게 고마워. 빠지지 않고 즐겁게 다니고 있다네. 가슴이 뭉클했다. 일찍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어머니가 새삼 고마웠다. 오늘 아침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가 유병수가 하고 나를 찾았다. 병세가 깊어진 어머니는 이름과 나를 따로따로 기억하신다. 그러나 당신 며느리 이름이 유병숙인 것만은 잊지 않았다. 네, 유병숙이 여기 왔어요. 왜 찾으셨어요? 쪼르르 달려가서 얼굴을 내밀었더니 엄마, 우리 유병숙이가 아닌데? 우리 유병숙이는 젊고 예뻐요. 댁은 누구슈? 하며 되물으신다. 어머니의 시간은 나의 새댁 시절에 멈춰 흐르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님 함자부터 시작하여 자식들의 이름, 당신의 조남까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물으셨다. 생면부지에 사람을 대하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다. 이름은 있는데 사람이 없네. 그랬다. 나는 어머니가 알고 있던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사유하는 방식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단다. 또한 시인 김춘수는 그의 시편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지 않았던가. 망각이라는 강 앞에서 서성이고 계신 어머니. 그래도 끝까지 가족의 이름만은 놓지 않고 계신다. 대견하고 고맙기 한량없다.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한 어머니는 우리를 잊은 게 아니다. 이 얼마나 큰 위안인가. 어머니로부터 내 이름이 불리는 동안 난 여전히 잊히지 않은 어머니의 유병숙이니까.
눈을 뜨고 꾸는 꿈. 언니, 어떻게 알고 나왔소? 아유, 바쁘실 텐데 너무너무 미안해요. 언니, 이렇게 마중 나와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오후 5시. 데이케어 센터에서 돌아온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시다. 나는 날마다 이렇게 어머니와 상봉을 한다. 내겐 되풀이되는 일상이 어머니에겐 언제나 처음이다. 어머니의 시계바늘은 늘 현재다. 과거는 이미 그 빛을 잃은 지 오래다. 현재에 충실한 삶. 우리가 늘 추구해왔던 그 명제 속에 어머니가 계시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세계는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가끔 일어나기도 한다. 어머니는 나의 남편을 당신의 오빠로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올케 언니가 되었고 호칭도 며느리에서 언니로 바뀌었다. 당신 손으로 키운 손주들마저 조카라고 부른다. 아무리 고쳐드리라 해도 요지부동. 도리 없이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친정 식구가 되었다. 1948년 월남한 뒤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던 고향. 어쩌면 어머니는 그리워 눈물 짓던 그곳에 지금에야 비로소 안착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겉옷을 옷걸이에 거는데 주머니가 불룩했다. 꺼내보니 종이접기 시간에 접은 작품, 일명 공주 거울이었다. 분명 어제 같은 것을 가져와 이거 언니 가져요 하며 내 손에 쥐어주었는데 웬일일까? 하루 사이에 또 하나 만들었을 리 없고 예쁘다고 한 칭찬이 갑자기 생각나 다른 어르신 몫을 가져온 건 아닐까? 난감해하며 여쭤보니 거두절미하고 언니 이거 가져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내겐 아무 소용 없어요. 언니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화장할 때마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내 것은 누구 주지 말고 언니가 다 가져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셨다. 걱정되어 데이케어 센터로 전화를 했다. 다행히 종이접기 선생님이 놓고 간 샘플이란다. 올케 언니 준다며 달라고 부탁하시기에 복지사가 챙겨드렸단다.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 어머니 정말 못 말리겠다. 내가 어린 나이에 시집와 뭣도 부릴 줄 모른다고 늘 걱정이더니 결국 그 마음을 연거푸 전하고 계셨다. 기억을 잃은 어머니가 오히려 역으로 내 기억을 자꾸만 불러내고 계시니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도대체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어머니와 나는 참으로 오래 함께 살고 있다. 30여 년을 훌쩍 넘겼으니 친정엄마 품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긴 세월을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어머니의 눈빛만으로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어머니는 처녀 시절 이야기나 당신 시집살이에 감춰진 이야기, 은밀한 비밀 이야기도 서슴없이 내게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기억 중에 어렵고 힘들었던 일부터 잊어버렸다. 그것이 어머니를 긍정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와 미래의 걱정이 사라진 현재 속에서 어머니는 어쩌면 일생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기억을 잃어버리고 아니고는 기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다. 아무리 슬픈 이야기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일종의 축복이지 않을까. 어머니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옷가지마저 단출하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빈 둥지로 계신다. 아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기억이 왕성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우는 중인지도 모른다. 원초적인 평화가 천진한 웃음을 타고 샘물처럼 고이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듯하다. 눈을 감고 꾸는 것이 꿈이라면 눈을 뜨고 꾸는 꿈이 치매라 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눈빛 너머 어머니는 오늘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잘 자요, 당신. 나는 웃음치료 코디네이터다. 내가 웃음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시어머니께서 데이케어 센터에 다닐 때부터였다. 일반인을 위한 웃음치료도 하지만 주로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원에서 봉사한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께서 머무셨던 요양원에 자주 들르는 편이다. 반갑게 맞아주는 요양사들과 함께 생전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 짓기도 한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같은 방을 쓰던 한 환자분이 생존해 계신다. 그분은 뇌출혈성 치매를 앓고 있다. 어머님보다 한참 연하인 그분은 어머님을 성님이라 부르며 잘 따랐다. 두 분이 티격태격 다투기도 했지만 좋은 룸메이트였다. 내가 봉사로 들르면 그분은 늘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있곤 했다. 은발을 곱게 빗어내리고 얼굴엔 환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어떤 날은 나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손을 잡아주고 마치 피부치라도 만난 듯 살갑게 대했다. 가끔 기분 좋은 날은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생전에 어머님 애창곡을 구성지게 뽑아대어 내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다. 강의실 뒤에는 언제나 다부진 인상의 중절모를 쓴 그의 남편이 서 있었다. 또 오셨네요. 그는 나를 만나면 한 손에 모자를 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곤 했다. 가끔 아내가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와서 요양사들에게도 나누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병상에 걸터 앉아 아내의 발톱을 정성껏 깎아주는 모습은 마치 어떤 의식이라도 치르듯 숙연해 보였다. 햇살 가득 내려앉은 창가에서 휠체어에 앉은 아내에게 조곤조곤 신문을 읽어주는 남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요양사들도 그를 한 식구처럼 대했다. 어느 날 요양원 휴게실 자판기 앞에서 그 남편을 만났다.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오신다면서요? 매일 출근 도장 찍다시피 한다며 요양사들이 감탄하던데요. 참 대단한 정성이세요. 나의 진심 어린 인사에 그는 일거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저는 아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해요. 이런 날이 지속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반쯤 남은 찻잔을 비웠다. 그 앞에서 나는 감히 어떤 말도 더 꺼낼 수 없었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 남편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한다. 잘 자요, 당신. 내일 올게요. 등을 토닥여주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다. 해벌쭉 웃으며 배웅하는 아내가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뭘 알고는 있는 걸까요? 요양사에게 물으니 그래도 남편이 늦게 오거나 안 보이면 밥도 안 먹고 영 기운 없어 한단다. 미약하나마 남편은 알아보는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날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늘 배경처럼 서 있던 그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 오시다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못 깨어나셨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오시더니 혹시 과로사 하신 건 아닌지. 요양사의 전원에 순간 아찔 현기증이 일었다. 등에 진 가방 속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잡곡밥통이 들어있었단다. 웃음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다. 살뜰했던 남편을 그새 잊은 걸까? 세상 아무 걱정 없는 웃음이다. 나는 힘껏 웃음 치료를 시작한다. 노래를 부르며 얼굴의 경직을 풀어드리고 체조로 몸을 유연하게 해드리니 어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한다. 하하 하고 내가 시범을 보이자 모두 잘 따라 하신다. 무감했던 환자들도 오늘은 적극적이다. 그녀의 한박웃음도 눈에 들어왔다. 그 순진무구한 표정이라니. 웃음 치료를 하다 문득 그분이 늘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본다. 헌데 그가 중절모를 든 손을 나를 향해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선생님, 제 아내 잘 부탁드립니다. 아지랑이처럼 찾아온 그가 한 발 한 발 하늘 계단을 오르며 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사를 두고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살아야 살 만큼 살다 간다며 부모의 죽음을 호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호상이란 말은 남겨진 자들의 해석이자 합리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서 죽는 사람이 없으니 상가는 이제 보기 드물고 곡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이승을 떠나는 그 순간 적어도 기쁜 마음으로 날 보내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면 미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더 베풀고 감사하고 용서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곡소리 대신 웃음소리도 새어나옵니다.